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ADHD 시리즈 3탄이죠.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 ADHD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 중요한 주제네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의심은 하세요. 네. 의심은 하시는데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냥 아빠 닮아서 그런 건데 아빠도 옛날에 그랬대 이러면서 그냥 좀 약간 지체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오시고 나서도 이제 제가 ADHD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ADHD가 의심되니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 질문을 빼놓지 않으세요. 그냥 조금 더 크면 놔둬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애가 성격인데 뭐 잘 키우고 보듬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진단 자체에 대한 편견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으면 뭐 왠지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내 아이가 약간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거에 되게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새는 또 이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괜찮아지고 있지만 또 정신과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보호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DHD라는 진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진짜 ADHD일까봐. 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냥 아이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다. 혹은 저는 꼭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킬 필요는 없고 그런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 두 가지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DHD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아이의 개성을 없애버리거나 아이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발한 이런 성격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절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ADHD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특성이나 발달학적인 상황에 비해서 자기 조절력과 주의 집중의 조절력, 그다음에 행동의 조절력, 감정의 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추후에 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진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평가를 하고 받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가 조금 부산스럽다, 조금 충동적이다. 근데 이게 뭐 누구나 보일 법한 문제고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유치원 생활 잘하고 가정에서도 큰 문제 없다. 그럼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질환으로 진단 내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신과적인 질환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불안, 우울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불안과 우울을 평생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불안하다 해서 무조건 당신 불안장애입니다. 내가 좀 나 우울해 해서 우울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 내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불안과 우울이 내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좋아지지 않고 이런 불안과 우울로 인해서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울증, 불안증으로 이제 진단 내리는 거죠.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능의 저하.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질환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과에서도 감기, 뭐 기침이나 콧물이 있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잘 못 먹고 토하고 내가 잘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콧물약이나 기침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주는 거, 도움을 받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ADHD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만약에 우리 아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뭐 근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야,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좀 열심히 보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ADHD, 특히 정신과적인 거는 부모님들이 좀 굳이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 뭐 원래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속상해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보이게 피를 토하고 있어, 애가. 뭐 기침의 횟수라든지. 네, 뭐 눈에 보이게 뭐 변비가 있어, 뭐 아니 설사를 해. 누구나가 이렇게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뭐 주의력 결핍 이런 그렇죠.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불안, 우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또 말이에요. 약간 기간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보다 점점 크면서 아이들이 특히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ADHD를 가진 아이라 하더라도 점점 좋아집니다. 어렸을 때는 좀 뭐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근데 ADHD 경과를 연구를 했을 때 나이가 들고 뇌가 발달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경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오래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잖아요.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아동기의 유병률이 훨씬 크고 다양한 치료를 받고 중재를 받고 개입을 받아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유병률이 청소년기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진단을 받았는데 뇌가 성숙하고 부모님이 잘 키워주시고 환경적으로 다 좋게 조화로워서 이 아이가 어떤 정신과적인 전문적인 개입 없이 잘 크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에 속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어떤 특징이 뭔지, 우리 아이가 현재 보이는 모습이 ADHD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진단을 먼저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게 모든 질환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부모님들께 ADHD 치료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미루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ADHD 아동들 중에서 ADHD 단독만 있는 경우는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질환과 같이 오나요? 같이 온다기보다는 동반 질환이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2차적으로. 그 동반 질환이 주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혹은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좀 더 이제 청소년 시기로 가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문제나 품행장애, 반항장애 이런 것들로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ADHD로 인해서 이제 학년기 초반에 이런 학업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래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대인 기피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ADHD 주요 증상들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진단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죠. 학년기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학력, 학업과 학교생활과 그다음에 두 번째 또래 관계죠. 이 두 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쌓아가고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걸 꾸준히 했더니 이걸 얻었다. 내가 지금 잘 못해도 몇 번을 했더니 잘했다. 이런 성취감을 얻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ADHD 아이들은 이 짧은 주의력과 그 다음에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쉽게 산만해지는 특징들 때문에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너무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정상 지능이라 할지라도 혹은 굉장히 지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속 딴청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나는 공부가 싫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내적으로 학업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 공부, 우리나라 학업의 성취도가 높으려면 머리 좋은 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가 엉덩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틀려도 계속 또 풀어보고 네,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래 관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충동적인 것 때문에 이제 친구를 과하게 놀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갈등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이제 뭐 행동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의 폭이 좁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끌리고 통합적 사고가 좀 어려운 특징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눈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주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네. 듣게 되죠. 그러니까 불편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또 과잉행동이 심한 애들은 막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은 채 친구들을 방해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도 쟤는 시끄러운 애, 쟤는 눈치 없는 애, 쟤가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거예요. 선생님들도 계속 누구야 앉아 맞아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네. 계속 부르잖아요. 네, 네. 지적을 당하면 본인이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을 아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굉장히 자존감 발달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혼나는 아이, 나쁜 아이, 혹은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나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 발달의 과업이 바로 성취감입니다. 학업에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오는 성취감. 그래서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아상,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건데요. 나는 꾸준히 하면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수학은 잘 못하지만 달리기는 잘해. 나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주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래들과 경쟁도 하고 스스로 비교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공부나 뭐 떠드는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부나 학업보다는 사실 그런 자존감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떤 비전문가 분께서 네. ADHD 약을 공부 잘하는 약인 것처럼 얘기를 또 네. 하셔가지고 네. 약간 ADHD 치료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네. 그때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사실 저와 비슷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발언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병원에 어렵게 데리고 왔고 아이를 도와주러 왔는데도 내가 이걸 단순히 내가 편하려고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건가? 내가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욕심내서 아이를 불필요한 약을 먹이는 건가?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이를 못 다루고 훈육을 잘못해서 이 약에 의존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문턱을 조금 내려놨더니 더 올려놨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호자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게 그 강남 애들이 많이 먹는다는 그 공부 잘하는 약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하시는구나. 실제로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ADHD 약을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얘가 ADHD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왜 공부를 못하죠? 오히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단언컨대 말을 드리는데 ADHD 약으로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ADHD 약으로 공부를 잘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손쉬워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혼나고 지적을 받고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도 이제 학교가 점점 싫어할 게 뻔한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알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을 모르고 계속 헤매고만 있으면 이게 좀 더 답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동의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제가 만나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오히려 ADHD라는 진단을 받고 ADHD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가 왜 그랬는지가 퍼즐처럼 조각이 맞춰진다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스스로 이겨내라. 너는 왜 게으르냐?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아이들이 어려움은 어떤 건지, 이 아이들의 장점은 뭔지를 이 진단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해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이 더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보호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애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요. 선생님 애가 ADHD면 약 먹이실 거예요? 그런 질문 할 것 같아요. 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당연하죠. 저는 필요하다면 무조건 먹입니다. 네. 저와 비슷한 소아정신과 의사들, 사실 이 얘기를 저희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다 당연히 먹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DHD 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ADHD 치료에는 꼭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 비약물적 치료,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리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오늘 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